안녕하세요. LSR 트렌드 인사이트 팀 장인지입니다. 오늘 주제가 좋은 삶을 묻다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일상은 힘든 일 하나 없이 매끄럽다, 매일 즐겁고 신나는 일만 가득하다 이런 분들 있으실까요? 거의 없으시죠. 오히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일상을 지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좋은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팀은 올해 좋은 삶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좋은 삶을 만들고 있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요. 그때 인연으로 오늘 모신 전영희 교수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본 교수님은요,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긴 시간 스스로의 삶을 통해 증명해 오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좋은 삶에 대해서 좀 생각했던 흐릿한 부분들이 좀 밝은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때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40년이 넘게 동문학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 독일 고전 문학들, 괴테 파우스트, 그리고 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프란츠 카프카의 도련한 출발 등을 번역하셨습니다. 지금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지금 방대한 양의 괴테 전집을 홀로 번역하고 계신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혼자 하고 있는 이 작업을 중국에서는 무려 50명이 넘는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말 그대로 평생 학문에 매진하는 삶을 살아오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나눔에 대한 신념도 실천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은퇴 후에 경기도 여주에 3,200평 되는 공간에 여백선 그리고 괴테 마을을 조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삶의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인문학 공간으로 남녀노소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곳에 동네 아이들을 초대해 연주회나 낭송회도 열고요. 아직 자신의 전시를 열어본 경험이 없는 젊은 작가들에게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배움을 따뜻한 역량으로 연결짓는 일들도 꾸준히 해오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멀리 여주에서부터 오셨는데 정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상 물림이라 이렇게 정말 산업 쪽에서 뭐 생활의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생각을 많이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앉아서 저한테 물어요. 내가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일선에 계신 분들은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리십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감사하죠. 수식하는 그런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계적인 괴테학자, 세계적인 동문학자, 또 괴테 할머니, 여백서원 지기까지 다양한데 본인이 직접 본인을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그만 사람이고요. 보행 경력만 많습니다. 금방 학교 들어가가지고는 요만한 사람이 한 12km쯤 걸어 다녔고요, 하루에요. 그다음에 좀 어렵게 공부한 것 같았는데 조금 나이 들어가지고는 너무 배우고 싶은 게 많아서 어디든지 쫓아다니느라고 5번째 여권이 도장으로 거의 다 차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뭐 외적인 걸로 말씀드린다면 네, 학교 좀 있었고요. 예, 경원대학, 가천대학에 좀 있었고 서울대학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독일에서 좀 좋은 기회들이 있었어요. 프라이부르크 고등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는 했던 한 5년간이 엄청난 저에게 발판이 되었고 지금도 또 바이마르 고전주의 재단의 그 학술원의 회원으로 있어서 좀 그 여러 가지 배우고 연결할 기회가
계속 있어서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백서원 괴테마을을 찾아오는 천사들이 있어서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시면 천사 되는 곳입니다. 다들 시간이 되시면 꼭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교수님한테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건요. 요즘 정말 불안이 높고 방황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교수님께서 평생 연구해 오신 독일 문학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건네줄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뭔지 시대가 정말 숨가쁘고 불안하고 이런 시대여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래 공들인 큰 것 이런 걸 조금 전하고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 아이스크림 맛있지만 우리가 아이스크림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 청국장도 곰국도 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조금 그 순간순간 재밌고 뭐 유익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길게 보는 호흡, 좀 커다란 것에 좀 예를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예전보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만큼 더 급박해진다는 이야기겠지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좀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독일 문학 중에서도 괴테 연구에 있어서 정말 세계적인 대가이신데요. 그 파우스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번역하시면서 더 특별해진 문장이죠. 많은 강연에서 이 문장이 파우스트의 정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바로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라는 문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로 많이 번역이 되어 왔던 문장인데요. 이 부분을 번역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 그리고 저 문장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파우스트는 뭐 세계문학 전집 어디나 들어가야 돼서 번역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뜻으로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파우스트가 시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시죠. 굉장히 정교한 시입니다. 아름다운 구슬 같은 문장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는 그래서 좀 시의 느낌을 좀 살리고 원어에 좀 가깝게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이면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냥 파우스트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막상 다 읽으시거나 이러긴 어려운 것이어서 드라마 대본이거든요. 같이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괴테는 60년을 쓰고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60년 쓴 작품을 봉인을 해서 넣어버리고 죽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200년이 넘게 지나고 보니까 괴테 시대보다 우리 시대에 훨씬 더 그 호소력이 있는 그런 작품이 돼버렸어요. 그 12,111행이나 되는 엄청 방대한 양인데 60년 썼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으로 요약이 돼요. 그래서 그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연과학이나 뭐 논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경험과 실험과 이런 것을 쌓아서 공리 하나를 끌어내잖아요. 예를 들면 C = MC 자승 같은 공리를 끌어내는 건데 문학은 거꾸로입니다. 한 줄로 할 수 있는 말을 12,111행에 정말 쉬고 달고 쓰고 이런 사연으로 푸른 건데요. 그 한 문장이 이건데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독일어로는 Es irrt der Mensch solange er strebt라는 문장인데 그 슈트레벤이라는 동사가 노력의 뜻도 있긴 합니다. 일로 매진의 뜻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면은 이렇게 좀 땀 냄새가 제일 먼저 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뜻이 있는 거 아니? 방향이 굉장히 강한 동사예요. 식물이 햇빛을 향하는 것도 이 동사를 쓰고 탑이 하늘로 고층 건물이 하늘로 치솟는 것도 이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정말 고심이 많았습니다. 대표 문장이어서 40년 읽고 5년 번역했는데요. 그래서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라고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이 문장 하나만 아시면 파우스트 다 안다고 하셔도 돼요. 핵심이 다 담겨서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문장이 자세히 뜯어보셔요. 비문이에요. 지향이 있다는 건 뜻이 갈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면 되지 왜 방황을 해요? 문장이 맞지 않죠. 비문이에요. 그런데 매우 정교한 문학적 문장입니다. 이걸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방황하지 않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저도 매일 고꾸라집니다. 75세인데도. 그런데 방황한다는 거는 갈 곳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틀린 문장이 주는 위로가 상당히 큽니다. 너 지금 좀 방황하고 있지만 나중에 잘 갈 거야. 이런 말 들으면 우리 다 잊어버려요. 그때는 괜찮은데. 근데 이런 문장은 안 잊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문학 언어가 주는 힘이라고 할까요? 캐럿이 높은 문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방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 동사로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길을 잃었거나 헤매거나.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방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야 하는 곳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렇죠. 또 내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러면 상태가 아닌가 어디로 싶습니다. 가는지 내가 비록 의식하지 못해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방황하지 않으면은 과장을 하자면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좀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저 교수님을 외부에서 보면 목표한 많은 걸 이룬 성공한 학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살아오신 길 가운데 어려움이나 힘든 순간은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런 순간을 마주하셨을 때 어떻게 해답을 찾고 또 극복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뭐 젊었을 때는 특히 뭐 20살, 30살 이런 때는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였어요. 한치 앞이 안 보여서 아이고 이거 뭐 이거 어떻게 살아볼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 했는데요. 그런데 그 어느 순간 좀 알게 됐어요.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혹시 저거 하면 조금 나을까? 또 저거 하면 좀 쉬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알게 된 게 사람이 뭘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해내려면 그야말로 산을 넘듯이 이렇게 한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다 힘이 드니까 저기가 조금 더 쉬울까 여기가 조금 더 쉬울까 둘러보게 되는 건데요. 저는 뭐 이건 지금 뒤늦게 하는 얘기고 정말 젊어서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세상에 다른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하던 일을 국으로 꾸준히 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 있어서 대단한 묘수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었군요. 하던 일 그냥 국으로 꾸준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그래서 더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감으로써 그런 어려움을 감당한다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말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뭐 세상에 환자가 많은 줄 알지만 심각한 환자가 많은 줄 알지만 내 손가락 다쳤을 때 아픈 거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제일 하기 싫어요.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옆에 동료 일이 제일 재밌고 쉬워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 안 하고 저거 하면 또 좀 쉬워지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좀 꾹 참고 그냥 쭉 하는 것밖에는 뭐 누가 와서 도와줄 수도 없고
자기가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꾹 참고 하다 보면 좀 근력도 생기고 우리도 운동도 자꾸 하다 보면 근육 생기잖아요. 아마 정신적인 것도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과정의 가치라는 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차곡차곡 또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일이 굉장히 또 지난하고 치열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꾸준함이야말로 또 우리 일상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뭐 앞서 괴테 얘기가 있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아무튼 이게 두 가지가 특이하게 같이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는 호기심이에요. 뭔가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보지 않고 언제나 이거 뭐지 하고 달려 들어가서 보고 그다음에 그게 뭔가 재밌으면은 그냥 40년, 50년, 60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쌓여가는 게 어마어마해서 좀 우리 뭐 원칙적으로는 다 알아요. 원칙적으로는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꾹 참고 하는 가운데서 뭔가 정신의 근력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자긍심이 생기는 거죠. 사실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 너무 많고 나도 난데 이런 걸 겪어야 되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러나 또 나도 난데 또 어떤 나의 자긍심을 세우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다 보게 되면은 또 하던 일 성실하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또 저희가 매일 또 실천해야 되는 부분인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저는 방황과 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간이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떠오르는 게 교수님이 번역하기도 하셨던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떠오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장 소설이기도 한데요. 데미안도 결국엔 방황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기 내면의 어둠까지 끌어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10대 때 읽었을 때는 정말 온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좀 나이가 들고 삶의 다양한 면모도 겪고 나서 읽으니 나에게 어떤 불행, 어둠, 악 이런 게 찾아왔다면 무작정 밀어내거나 저건 나와는 다른 세계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을 경험했다, 어둠을 겪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내가 좀 단단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걸 조금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걸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느끼게 됐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교수님.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데요. 우문일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좀 사는 게 쉽고 편해질까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니고 저도 매일 고꾸라지고 하는데 그러나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걸 그러니까 정면으로 바라봄으로 해서 문제의 답은 없어요. 인생 문제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명확히 알면은 조금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가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뭔가 근력이 그러니까 힘이 좀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듯이 견딜 힘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나이가 조금 더 드니까 염치가 좀 생겨서요. 이만큼 살고도 찡찡거리면 되겠나 뭐 그런 생각도 혼자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이가 든다는 게 무언가에 쉬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덜 흔들리거나 흔들릴 때 흔들린다는 걸 알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건지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어렴풋이나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나이듦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생애 주기에 있는 고객들 연구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65세에서 80세 사이 시니어 연구를 했는데요.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고령의 나이라는 변곡점이 있으니
모두 생각하시는 게 좀 비슷하실 것 같고 또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좀 움츠려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막상 만나 뵈니 너무나 도전과 성취를 즐기시고 또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열려 있으시더라고요. 또 인터뷰를 해보면 한 분 한 분이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의 궤적,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고유의 스토리를 갖고 있어서 나이들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교수님은 또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를 가장 느끼시는지 또 우리 연구원들이 앞으로 나이들이라는 걸 이해하고 또 연구해야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지도 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아유, 뭐 조언까지 할 건 아니고요. 나이 드는 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큰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아유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이러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스르르 내가 풀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세요. 참 좋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러자면은 네. 그러니까 준비가 조금 필요하겠죠. 그죠? 필요한 준비가 무슨 노후 준비 노후 준비 그런 굉장히 경제적인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뭐 중요하겠지만 저는 워낙 그런 것 없이 살아서 그런지 나이 들면은 돈 쓸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뭐 괜찮아요. 그 문제도 괜찮고 그러나 안 괜찮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세계를 좀 다져놔야 돼서 자기 세계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어도 괜찮습니다. 좀 우리가 그러니까 살면 경험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경험을 이제 조금 나누어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쌓느라고 얼마나 힘과 시간이 들었는데 그걸 좀 나누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 막 뭔지 거창하게 뭐 내가 여유가 있어야 딱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상황 속에든 조금 주의 좀 배려하고 주의를 배려한다는 거는 자기 자긍심을 키우는 거거든요. 주의 배려하는 게 매우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부자가 되는 거라 정신적으로는 조금 사회적으로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뭐든지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좀 꼭 좀 그것이 취미 생활이든 뭐든 간에 꾸준히 해서 쌓인 거는 아주 무섭거든요. 정말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든 나누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많은 경험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나이를 든다는 게 단순히 늙어가는 게 아니고 각자가 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을 좀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또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또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요. 근데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제 주위에 너무 많아서 누가 내 삶의 방향성을 좀 잡아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선택한 길에 좀 응원과 지지를 보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은 어른이란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수님을 이 시대 큰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어른 또 어른다움의 모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거기에는 해당무고요. 그건 해당무지만 뭔가 요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건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평생 스승을 찾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배울 스승을 정말 찾았습니다. 학문의 스승은 49에야 만났고요. 시의 스승은 55세에야 만나서 늘 선생님들 돌아가실까 봐 걱정하면서 사는데요. 아직 배울 게 많아서. 근데 그 두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간절한 거는 꼭 찾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찾았는데 평생을 찾으니까 찾아져요. 그것이 무엇이든 평생을 찾으니까 찾아지는데 그 다음에 그때서야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결국 공부는 혼자 하는 거구나. 누가 새끼손가락만 좀 도와주면 갈 것 같았는데 결국 공부는 혼자 하는 거구나. 그 얘기는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젊은 분들께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럽니다. 자기 선생님은 자기가 해야지 누구더러 하래 그럽니다. 정말 자기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열심히 찾았는데 그것이 헛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제는 자기가 자기 선생님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세우는 일이 예. 좋은 어른이 될 수 있는 첫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요즘에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기준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건 굉장히 잘하고 익숙한데 내 자신을 좀 보듬어주고 좀 아껴주는 거는 좀 서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감각을 좀 잃지 말고 좀 자기 자신을 잘 세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제자들한테는 그 남처럼 살아라 이런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 거죠, 교수님? 그러니까 적당한 예의를 지키고 적당한 거리를 가지고 너무 많은 이렇게 기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어렵게 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이런 관계가 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건 뭐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남한테도 이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러는데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한테 응원을 좀 덜하는 것 같고, 특히 남한테는 정말 응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오죽하면 제가 퇴임할 때 제 노후 직업을 천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제 노후 직업이 박수부대입니다. 박수 하나 잘 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서로 좀 응원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게 조금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늘 그럽니다. 절대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라. 백전백패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남은 불특정 다수고 나는 혼자인데 내가 무슨 수로 불특정 다수에 이기겠습니까? 비교하는 순간 패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좀 격려하고 주위도 좀 격려하고 박수부대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예. 그런 걸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정말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는데 한편에서는 인간다움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AI가 우리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 일도 대신 해주고 또 답도 대신 내려주는데요. 굉장히 편하면서도 그게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하고 또 불안한 감정까지도 드는데요. 교수님은 이런 AI 시대 인간다움의 본질은 무엇에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 굉장히 피곤한 시대가 열려가지고요.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계에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기계는 굉장히 기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모든 불안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어찌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00년 전으로 2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기차가 나온다는데 덜덜 떨기만 한다. 이것도 안 되고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덜덜 떨기만 한다. 이런 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만큼 이 기술을 좀 제어하자면은 기술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또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인간적인 성숙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사실은 제가 오랜 교직에 있으면서 컴퓨터가 도입됐을 때 제일 먼저 산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 읽기 수업을 시작을 해서 퇴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걸 불러오고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뭘 필요한지를 모른 채로 이렇게 끌려가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었고요. 오늘 제가 앞에 강연을 조금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던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제가 지난달에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요. 뭐 매일 무인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일단 편하죠. 편하게 타는데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번 사람을 치여가지고 그냥 끌고 갔습니다. 사람이 탔더라면 스톱을 했을 텐데 그냥 끌고 갔는데 그게 벌써 여러 해 전 일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정말 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어떻게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게 더 화급하게 느껴졌고, 또 다른 하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젊은이들하고 좀 얘기들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기뻤던 게요, 거기서도 화두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친구가 계속 나오길래 얼마나 반가운지. 친구,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또 뭔가 이걸 이용하려는 구매자들도 다 친구라는 화두를 떠올리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좀 안심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 손에서 개발이 되면은 조금 우리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 없이.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애완견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애완견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단한 시대, 조금 더 원숙한 인격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기술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인상 깊은데요. 정말 저희가 AI가 답을 내려줄 수는 있어도 그 앞에 선행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인간의 몫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좀 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힘, 이걸 좀 더 길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정말 우리 시대의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거 만들어가는 과정 한 가지만 제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뭐 생각을 할 때 뭐 사회적 차원에서, 정보의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실 한 개개인이 작은 선택들을 할 때, 선택은 언제나 어려워요. 7대3 정도가 되면 우리가 쉽게 선택을 할 텐데, 이런 작은 일 하나도 이거 들어야 될까 놓아야 될까,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보면 어느 게 50일인지 40분인지 늘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래도 어떤 사회적인 우리 공통의 선을 향한 51쪽을 택해 버릇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쌓이면서 좀 더 좋은 사회 일원이 또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의 글을 하나 봤는데 이제 학교에 다니는데요. 어느 날부터 생일 잔치에 자기만 안 부르더래요. 유태인인데요. 자기만 안 부르더래요. 애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갖고 끝이 가스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히틀러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물론 뭐 잘못이 엄청납니다만은 전쟁이라는 기가 막힌 일이 있었고, 전쟁에는 무슨 수를 쓰든 이겨야 되거든요. 다른 윤리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자가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사실은 그 히틀러 하나가 없었으면 그런 일이 세상에 없었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작은 일에서 조금 사회적인 선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운 50일을 좀 쌓아 버릇해야지 이게 고이고 쌓이지. 이렇게 선 그어 갖고 여기 버리고 저기 버리고 하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나중에 뭐 아득바득 살아서 나중에 재산을 쾌척해서 뭐 누구를 돕고, 이거는 조금 허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사회적으로나 그저 내 범위 안에서 작은 일이라도 조금 좀 어렵지만 50일 쪽으로 좀 택했을 때 나의 인격도 좀 성숙해질 것이고, 사회적인 어떤 배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토론을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큰 걸 늘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큰 것의 일원이거든요. 저도 뭐가 세상이 나쁘게 돌아가도 저는 그의 일원이고, 좋게 가도 당연히 그 일원입니다. 그래서 작은 힘들이 좀 모여서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50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생소하셨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말씀 주시고 싶은데 미처 제가 미비해서 질문을 준비 못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남기고 싶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늘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책상 앞에 앉아서 누구 한 사람의 하루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전선이죠. 사회의 전선에서 이렇게 띄워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울림 있는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과 게테 파우스트, 방언과 성장부터 AI 시대 인간다움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또 좋은 삶을 찾기 위한 물음 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대면으로는 3번째 만나 뵙는 건데, 교수님을 만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면 항상 좋은 어른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그런 좋은 어른이 될 수 있게 나를 잘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야기가 여운으로 남아서 돌아가시는 길에 또 일상을 지내시면서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